안녕하세요. 취업 보게주는 코디 최지연입니다. 네, 오늘 제가 선택한 기업은요. 지금 하반기 공채가 한참 진행 중인 기업 중에서 교육 서비스 업종을 하나 선택했습니다. 아마 이 기업 명을 딱 들어보시면 좀 친숙하실 거예요. 그만큼 이제 교육 분야에서는 조금 규모가 있는 튼실한 기업이고, 또 학창 시절에 좀 공부 좀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저기 이러면서 좀 아실 수 있어요. 오늘 선택한 기업은 비상교육입니다. 네, 비상교육도 마찬가지로 제가 기업 분석 간단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채용 과정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전형, 크게 서류 전형, 면접 전형 나누어서 뽀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비상교육, 어떤 교육 서비스 업종을 하는 그런 기관인지 일단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상교육은요, 비상 에듀케이션 이렇게 되어 있고요. 1997년, 12월 4일 날 설립이 되었어요. 그때는 비유와 상징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좀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이제 중간에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유아교육 대상, 그다음에 초, 중, 고 교과서, 그다음에 입시학원, 이러닝 사업, 모의고사, 출판 사업 등, 그러니까 교육과 관련돼서는 전체 대상을 좀 아우르는 교육 사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여기는 유아, 초중고 학생만 되어 있지만 재수생, 그다음에 입시 준비생, 학부모, 그다음에 교사 연수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단 교육과 관련돼서 좀 접근이 가능한 대상은 다 폭넓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상교육이 이제 5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총망라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비상캠퍼스라는 그 기업에서는 입시학원 교육 서비스업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비상교과서에서는 교과서 그리고 영어 학습 교재 개발, 중고등학교 대상이죠. 그리고 T스쿨 ENC에서는 교육 서비스업인데 선생님이나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교육 사업이고요. 와이즈캠프닷컴은 지금 초등 온라인 학습 전문으로 하고 있고, 테라북스, 그러니까 출판, 인쇄, 제본업, 그러니까 교육과 관련해서 책,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콘텐츠, 그다음에 시험, 평가 여러 사업을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개 계열사를 가지고 있고요. 일단 그 기업 문화가 조금 독특해서 좀 보여드리면, 독특하다기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요? 뭔가 교육 산업이나 금융 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딱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보수적일 것 같다라는 이제 약간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의 문화를 보면은 조금 유연하다는 느낌이 들고, 또 문화에 좀 많이 이제 힘을 쓴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혁신을 즐길 수 있는 회사다. 함께 만드는 나눔 문화, 그다음에 입사 1년 차가 되면은 한돌 미팅이라고 해서 파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침도 주고 점심도 줘요. 비바 모닝, 오늘 하루 수고해 주세요라는 조식을 주고요. 그리고 안식 휴가 이런 제도도 있고요. 또 교육 제도, 그러니까 교육 기업이다 보니까 또 우리가 일반 기업은 의무 교육 시간이 있는데 또 다 가지도 못하고, 사실 교육을 받는 건 권장하지만 내가 그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다른 동료가 백업하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좀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평균 우리가 의무 시간은 5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145시간 동안 이제 교육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육을 굉장히 즐기고 또 권장하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문화가 좀 자유롭고 또 소통도 이런 걸 계속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좀 유연한 교육 기업이다라는 게 이제 보여집니다. 비상교육을 조금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핫 이슈를 3가지로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러닝 산업법 개정을 통해서 공교육 부분에도 이제 에듀테크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정보통신 기술, 전 산업 분야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안 붙을 정도로, 없으면 이상하고 좀 낯설 정도로 지금은 너무 많이 쓰고 있잖아요. 교육에서는 뭔가 전통적으로 할 것 같은데 이러닝 산업법이 좀 개정이 되면서 이제 그 에듀테크, 에듀케이션, 그다음에 테크놀로지의
결합이죠. 그래서 이제 교육 부분에서도 기술을 잘 활용해서 하는 것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기술 이제 그 상업화, 상용화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공교육 부분에서도 에듀테크 기술을 통해서 증강현실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우리가 거꾸로 학습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기기 미디어를 통해서 집에서 공부해서 학교에 와서는 그냥 토론만 하고 굉장히 신개념 그런 교육 방식 시스템들을 많이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술이 뒷받침돼서 훨씬 더 이제 좀 더 용이하게 다양하게 또 창의적으로 교육의 어떤 성과와 효율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공교육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사실은 지금 다른 사기업 그리고 그 사교육 부분이죠. 거기에서는 지금 다 적용을 하고 있는데 공교육까지 손이 뻗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제도가 없으면 근거가 없으면 사실 공공기관이나 공교육 쪽에서는 뻗지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좀 지원과 상용화 또 이런 것들이 해서 널리 적용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교육 부분에서는 이슈죠. 두 번째는 초등 소프트웨어 교육이 연간 17시간 받아야 되는 걸로 의무화가 지금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것도 시행 초기에, 도입 초기에는 좀 논쟁이 좀 많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논리적인 어떤 사고와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전공자만 하면 된다, 아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계속 찬반 논의가 있었는데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은 연간 17시간 동안은 코딩 교육이라고 하죠. 일명 코딩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또 사기업, 또 사교육 부분에서는 또 많이 이것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비상에서도 코딩 교육과 관련된 것들을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비즈니스 모델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교육업계에서는 일단 그런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코딩 교육이라든지 계속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지가 않아요. 또 여기는 또 입시 교육 또 대상자 또 학원도 운영하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시 정책이 한번 바뀐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거는 좀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제 대상이 없는 거죠. 그러면 교육 사업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침체기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래요. 우리가 텐포켓 베이비라고 하죠. 그 귀한 아이,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귀하다 보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돈을 쓰는 주머니가 10개예요. 뭐 할머니, 뭐 할아버지, 뭐 부모님, 뭐 고모, 삼촌 이래서 10개의 지갑에서 그 아이 하나를 위해서 쓴다. 그래서 텐포켓 베이비라고 하잖아요. 너무 귀한 아이를.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명을 위해서 우리가 열을 올려서 사교육이라든지 좀 고급 어떤 교육을 주기 위해서, 받게 하기 위해서 좀 많이 돈을 쓴다, 지원을 많이 한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다른 쪽으로 본다면 대상을 조금 옮겨가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에 뭐 학생에 해당하는 그런 대상만 지금 볼 것이 아니라 학교나 이런 것만 볼 것이 아니라 대상자를 조금 넓혀서 지금 성인 교육 시장이 지금 많이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대상을 좀 넓혀서 조금 사업을 확장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또 수명이 연장됐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노인은 과거의 노인과 다르죠. 지금 뭐 노인이라고 하면 역정 내실 정도로 너무 건강하시고 또 본인의 어떤 삶을 잘 유지하고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계속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커요. 그래서 대상을 넓혀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교육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꼭 뭐 비상교육뿐만이 아니라 내가 조금 창의력을 발휘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해서 좀 이슈들이 있다면 좀 정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서 채용 절차를 한번 볼게요. 채용 시기 및 모집 분야, 그러니까 매년 공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신입, 경력, 그리고 정규직, 계약직 구분해서 이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매번 똑같이 레귤러리 뭐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때 좀 오프닝이 나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계속 정기적으로 똑같은 포지션이 나지는 않아요.
이번에 하반기 기준으로 제가 공개 채용 난 공지를 가져왔는데요. 되게 많은데 여기에서 제가 2개만 가져왔어요. 그 이유는 우리 이제 신입 대상, 신입 지원 대상 청년들을 위해서 주로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신입 대상이다 보니까 신입 직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직무 2가지만 가져왔어요. 출판 사업 분야랑 디지털 교육 분야. 출판 사업 분야는 이제 수학 교재 그리고 과학 교재 개발,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그다음에 교과서 웹 기획, 출판 물류 재고 관리, 그 외에 다른 이제 일들을 하죠. 이제 사업 부문별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어요. 디지털 교육 쪽에는 이제 초등 FC, 영어 기획, 교육, 그다음에 영업 기획, 지사들이 되게 이제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관리하는 업무, 지원하는 업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지원 자격 및 우대 사항으로 넘어가서요. 지원 자격 공통적인 부분을 보면은 분야별 수학, 물리, 지구과학 이렇게 지금은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분야에 전공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면 다 모두 지원이 가능하고 대졸 기준으로 뽑고 있고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야 되고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 우대사항은 뭐가 있냐면 일단 전공 능력이 있으면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지원은 가능한데 관련 학과의 전공자이면 더 우대를 해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관련 업무, 내가 전공자가 아닌데도 교육 기업이나 어떤 서비스, 교육 서비스를 수행한 그런 기관에서 몸담고 있거나 혹은 스스로 그냥 과외라도 뭔가 경험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은 좀 우대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은 또 우대를 해주고요. 그 기타는 이제 국가보훈 대상자나 장애인 이렇게 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채용 프로세스를 좀 크게 나눠보면요. 첫 번째 서류 전형에서 온라인으로만 지원을 하는데 필기시험 보면 그 단계에서 필기시험을 보지 않고 바로 면접을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인데 보통은 서류, 그다음에 필기, 그다음에 면접 넘어가는데 여기에서는 온라인 서류 전형을 통해서 1차 면접, 실무진 면접을 먼저 보고요. 여기에서 이제 합격이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성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인성검사에서 통과가 되면 다시 2차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임원진들과 면접이 진행돼요. 면접이 여기서는 여러 번 진행이 되는데 일단 계약직이라든지 단기 근무자 대상으로는 1차 면접에서 보통은 끝이 나고요. 정규직, 그러니까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런 분들은 대표님까지 대면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3번째 자소서 전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서는 자소서를 어떻게 좀 작성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소서 항목이 지금 총 6개 항목이에요. 그리고 지금 분량을 보면은 각 항목당 700자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디에서나 다 쓸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조금 관심 있는 이제 인문 계열이나 아니면 아까 이과 계열이나 상관없이 전공자라서 혹은 아니면 교육 관련 관련된 어떤 관심자라서 이게 지원을 한다면 이 기업에 맞춰서 쓰셔야 되는 부분 항목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치관을 키워드로 해서 삶의 경험을 담은 에세이를 작성해 주세요. 사실 에세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자유양식에 아무것도 없는 항목이 없는 거를 이제 우리 보통 에세이라고 하잖아요. 700자이기 때문에 아마 막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2000자, 1000자 이런 분량 제한 없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쉬울 텐데 가치관이라는 게 사실 제가 예를 들기도 참 어려운 항목이에요. 가치관은 아직 명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도 많고 저는 이제 그 수업을 하는 동안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 가치관 정리와 검사를 이미 이제 다 하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좌우명, 그러니까 삶의 모토라고 생각하는 거, 인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자소서에서도 물어보기도 하지만 면접에서 인성 질문에서도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내가 살면서 인성 부분을 좀 강조해서 보여줘야 되는 부분, 내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왔던 내용,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2번째는 인생에서 가장 재미있고 즐겁게 몰입해서 성과를 낸 경험과 가장 힘들었던 경험 및 이를 극복해 나간 과정에 대해서 기술 후 이를 통해 얻은
교훈이 무엇인지 작성해 주세요. 되게 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몰입이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인재상이나 이런 데를 보면. 그래서 몰입해서 내가 열정적으로 성과를 낸 경험 혹은 가장 힘들었던 경험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쓴다면 저는 뭐 350 나눠서 쓰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400, 300 나눠서 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이 이야기가 너무 탄탄하다 그러면 하나만 선택하는 것도 괜찮아요. 가장 힘들었던 경험을 쓰실 때에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극복한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힘든 게 감정적으로 힘든 거는 쓰시면 너무 곤란하게 이야기가 전개가 안 되고요. 극복을 못했기 때문에 뭐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극복이 되는 것들은 이제 내가 노력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던 경험과 극복한 경험이 있을 때는 세트로 같이 쓰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정말 그 좋아서 열정을 다해서 뭐 내가 도전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쓰시는 게 훨씬 낫죠. 세 번째로 넘어와서 이제 대인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강점과 보완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기술해 주시고 의사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기술해 주세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교육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의사소통 능력이 대부분은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여기에서 이제 성격의 강점과 보완점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잘 해냈던 경험 그러니까 뭐 내가 좀 성격의 장점도 어필해야 되지만 이런 장점을 통해서 문제가 있었던 어떤 그런 내용을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뭐 잘 이끌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 대표적인 사례를 좀 가져오시고 일단 의사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심각한 갈등 문제를 가지고 오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나중에 면접에서 물어보면 대답을 하시되 여기에서 서류에서 먼저 좀 심각한 갈등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되면 나중에 꼬리 질문할 때도 너무 어려워지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갈등 문제를 가져오기보다는 내가 뭐 리더십을 발휘해서 합의를 이끌었거나 아니면 설득을 했거나 뭐 이제 발표를 잘했거나 이제 의사소통에 드러나는 내가 좀 나를 표현하는 능력에 좀 집중해서 하시는 게 조금 쓰기가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번째는 본인이 지원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또는 경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두 글자로 하면 역량이죠. 그러니까 직무 역량을 보겠다는 건데 내 지원한 직무 분야와 관련해서 전문 지식, 경험, 노하우 관련된 근무 경험이나 근무가 아니더라도 뭐 조교 경험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이 있을 텐데 뭐 아르바이트를 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습 동아리를 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교육 발표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와 관련돼서 지사 관리였으니까 내가 뭐 매니저 그런 관리직으로 어떤 아르바이트나 뭐 이런 경험을 하셨다면 리더 어떤 역할을 얘기를 해도 좋고 관련된 경험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이제 쓰셔야 되겠죠. 정리를 해서. 5번은 자신이 지원한 분야의 관점에서 본 비상교육에 관해 기술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이제 이 비상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못 쓰는 거죠. 그래서 기업 문화라든지 뭐 지금 주력하고 있는 사업 분야라든지 제가 아까 꼽아드렸던 뭐 교육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해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업이 무엇이고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고 참고해서 쓴다면 조금 더 쓰기가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6번은요. 인재상에 근거해서 본인이 입사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인데요. 인재상을 한번 볼게요. 인재상이 이제 세 가지인데 첫 번째, 혁신을 즐기는 리더, 통찰력을 발휘해서 변화를 주도하고 거침없는 도전 정신으로 창의적 생각을 실천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육도 좀 재미없으면 안 되고 좀 진부하면 안 되고 지금 또 에듀테크 시대이기 때문에 계속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내가 이 인재상 중에서 꼽는다면 만약에 여기에 해당된다면 내가 기존에 있던 방식이 아니라 나의 아이디어 제안과 나의 다른 어떤 시도로 인해서 좀 결과가 잘 나왔던 뭐 프로젝트 아니면 대회 아니면 학습 동아리 모임 뭐 아르바이트 다 좋아요. 그 안에서 있었던 새로운 어떤 변화를 시도했던 것 그런 경험을 가지고 와서 매칭을 시키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는 성숙한 소통을 하는 리더. 여기서도 소통이 또 나오잖아요. 적극적으로 듣고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또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동료를 지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내가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듣고 학습자던 고객이던 아니면 상대방이던 동료던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거를 감정적으로나 어떤 그렇게 문제 해결하지 않고 내가 설득하기 위해서 좀 설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보기에는 어떤 갈등 해결이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을 때 여러 사람이 모이잖아요. 가장 좋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가 다수결이에요. 이거 할래요 해서 손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소수의 의견은 묵살되는 거고요. 그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민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때는 내가 적극적으로 듣고 그 다음에 상대방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내가 좀 논리를 좀 표현해서 논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거와 관련된 경험이 있으신다면 이 두 번째와 매칭하시면 너무 좋겠죠. 세 번째 인재상은 프로의식을 갖춘 리더, 최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자부심을 갖고 몰입하는 사람. 여기 키워드가 사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들을 그냥 좀 이해하셨다면 내가 전문성을 좀 발휘하기 위해서, 좀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자기 개발을 계속하고 좀 이제 도약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을 찾으시면 돼요. 뭐 자부심, 몰입, 뭐 성과 너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셋 중에서 나에게 가장 좀 가까운 인재상이 뭘까 그걸 이제 순서대로 이제 우선순위를 잘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네 번째로 면접 전략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면접 전형은 이제 정규직 기준으로 봤을 때 1차, 2차, 3차로 구분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여기에는 다른 기업에 비해서 면접 시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1시간이 넘어가요, 한 조당. 그래서 다대다인데 말할 시간이 충분해. 뭐 4명, 5명 이제 들어가고 뭐 이제 그 경쟁자가 없을 때는 3명도 이제 조가 편성이 되기 때문에 1시간 이상씩 된다면 내가 좀 준비했던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고 뭐 단답형으로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실무진 면접 1차에서는 직무 역량, 열정, 전략적 사고와 관련된 것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다. 두 번째 2차에서는 임원진 대상으로 인재상과 관련돼서 좀 전에 세 가지 인재상 보셨죠? 전 페이지에서 그 부분, 그다음에 미래 가능성, 성장성을 보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면접으로 1대1 면접을 대표님과 보는데 1시간 동안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조금 많이 더 떨리고 긴장이 되시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종합 면접, 그러니까 뭐 인성 면접이라든지 뭐 회사의 관심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종합해서 그간에 했던 거, 우리 지원한 분야에 대한 어떤 열정이나 관심도, 이해력, 그리고 성장 가능성 뭐 여러 가지 보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준비해야 될 거 뭐냐면 회사 사업 내용, 다른 대기업이나 이런 기관에 비해서, 기업에 비해서 어떤 자료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뭐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교육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기업에 비해서는 규모가 크고 좀 튼실하고 또 정보 공개도 많이 되어 있고요. 또 이런 교육 정책이나 어떤 그 규제에 빠르게 대처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조금만 찾아보시면 뭐 뉴스도 괜찮고 아니면 뭐 홈페이지도 괜찮고 보시면 사업 내용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지금 다 아실 수가 있고, 또 지원한 직무, 지금 제가 2가지만 소개해드렸잖아요. 신입 지원 가능한 직무. 그래서 그 두 직무를 직무 소개 페이지고 또 이제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숙지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이고 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정리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재상 관련해서 질문, 자기소개서 항목도 있지만 면접에서도 또 물어봐요. 그래서 인재상 3가지와 관련된 그동안의 내 경험, 매칭을 좀 미리 시켜놓으세요. 그래서 인재상과 관련돼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 너무 길게 생각하거나 답변을 못하거나 뭐 침묵으로 대신하거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바로바로 대답하실 수 있도록 경험 노트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산업 이슈, 관심 이슈, 교육이 조금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입시학원 사업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시 정책이나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캐치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좀 자연스러운 대화체로 준비를 해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일반적인 다른 기업에는 이제 뭔가 신입사원의 패기라든지 어떤 그런 열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귀엽게 보기도 하고 또 높이 사기도 하고 그래서 좀 높은 톤에 조금 뭐 이렇게 딱딱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뭐 안녕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이런 걸 보여주기도 하는데 지금 이런 교육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뭔가 다정한 말투?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다정한 말투? 그러니까 너무 크지 않고 너무 작지 않으면서 대화를 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기업 문화나 뭐 하는 직무나 어떤 기업의 업종이나 이런 특성상 봤을 때는 뭐 내가 그런 패기나 어떤 열정을 뭐 힘있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자연스럽게 외운 티가 되지 않게 나지 않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려면 일단 자연스럽게 하려면 저도 그렇지만 교육을 한다고 해서 다들 활발하고 말을 잘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상 답변을 다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이거를 계속 읽어봐야 돼요. 그걸 달달 외우는 건 도움이 안 돼요. 계속 읽어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숙지를 한 다음에 내가 중요하게 써야 되는 키워드, 인재상에서 나왔던 키워드라든지 내가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 같은 게 있으면 그걸 동그라미를 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체크를 해놓고 내가 말하면서 그 내용이 들어가게끔 문장은 구성을 내가 하는 거고 그 핵심 키워드는 항상 들어가게끔 얘기를 하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가 가능한 정도로 준비를 하시면 돼요. 비교적 이제 좀 이렇게 충분한 면접 시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할 말 같은 것들은 그냥 기업에서 자기소개와 마지막으로 할 말은 그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교육기관이 많은데 그중에서 왜 비상을 지원을 했냐 여기에 대한 답변 그러려면 뭐 기업 문화라든지 사업 분야라든지 특성을 조금 더 정리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교육 서비스업 중에서도 비상 교육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인문계 전공 혹은 또 아까 얘기했던 채용 분야의 전공자 그리고 교육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에 조금 준비를 통해서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반기 성공적인 취업 하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